2020년 기류의 인문학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 인문학 토요 철학 브런치 뉴노멀의 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매 조건의 변화와 학문의 응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학문과 관련된 상황, 그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제 책의 4장 이하의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조금 복습 하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뉴노멀이 뭐냐에 대해서 삼중의 위기, 감염병의 대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그 다음에 기후위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오남용에서 비롯되는 어떤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이런 경제 환경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용어였는데 제가 좀 다른 분들의 용법하고 다르게 확장해서 사용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강조한 게 이성이라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함께 느끼는 게 먼저여야 한다. 그래서 인류가 공통의 느낌 혹은 느낌의 합의, 이걸 이끌어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협력과 연대가 이끌어져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공통의 느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의,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먼, 이게 이제 공통의 느낌하고도 공통의 커먼 필링 관련이 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얼마 정도를 기본으로, 공동으로, 또 공통으로 공유할 때 모두가 협력과 연대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시장의 실패,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서양의 근대를 이끄는 가치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볼 때 시장과 식민주의 이 두 가지가 그 가치들과 양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현재 서양인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중요한 가치들은 시장과 식민주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시장과 식민주의, 특히 우리는 식민지 경험이 있죠. 그런 가슴 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런 과거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쉽고 빠르게 잊어버리려는 그런 일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일본의 과거사를 아직도 문제 삼느냐? 저는 그게 반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의 유산은 모두 식민 지배를 통해서 건설되었거든요. 그렇게 건설된 유산을 바탕으로 현재 부와 패권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태도가 지금의 위기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바꾸고 개선해야 될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습이었고요.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인문학이 텍스트 인문학,
즉 책을 파고 책을 읽는 그 인문학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실, 여기에서 출발하는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인문학이 무엇을 하고 철학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그럼 텍스트 인문학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텍스트 인문학의 본성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읽는 텍스트는 가령 뭐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아니면 그 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뭐 그 뒤에 휴움, 칸트, 헤겔, 막스, 니체 등등,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텍스트들은 그 앞선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텍스트들은 그들이 겪었던, 부딪혔던 현실, 그리고 풀어야만 했던 현실의 문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생산된, 제작된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책만 파면 된다. 물론 책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지혜와 노하우, 이런 것들도 담겨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여분의 문제라는 게 항상 우리 현실과 삶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가 중심이 되면 그런 지점을 자꾸 지워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없는 현실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추석 때 나훈아라는 가수가 테스 형을 외쳤을 때 전 국민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진정한 철학이다, 예술가다. 그러니까 철학은, 그리고 인문학은 그 정도의 어필도 못했던 거예요. 일반 대중에게. 존재감이 없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결국 현실을 제대로 답변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가 진단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쓸 때 이런 구절을 썼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런 겁니다. 모든 철학은, 그리고 인문학은 당대의 자연과학과 나란히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철학은 구식이에요. 실제 세계를 모른 채로 철학하게 되니까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 버클리, 흉, 그 뒤에 뭐 칸트, 다 할 거 없이 17, 8세기 철학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당대의 자연과학과 동시적으로 작업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여분에 해당하는 메타피직, 이런 것까지 이제 논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그 많은 철학자와 인문학자들이 자연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그렇게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자연과학과 기술의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한 인간이 그걸 다 아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죠. 그거를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작업이 지금 인문학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제 저는 어떤 그 야심이 생겼냐면 이 인공지능 책을 쓸 때 인공지능은 초유의 현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존재를 실감하게 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리고 길게 잡아야 1950년경까지밖에는 거슬러 가지 않는 그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인공지능을 그럼 철학적으로 우리가 해명한다고 할 때, 그리고 전망하고 고찰하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레퍼런스가 있겠느냐, 뭘 참고해야 하겠느냐,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결국은 새로 뭔가 이렇게 이 조각조각 난 것들을 바탕으로 모아서 건설해야 되는 그런 과제더라라는 게 이제 저한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저 내용을 쓰게 된 것도 보니까 우리가 탐독하고 있는 많은 철학 원전, 철학 텍스트들이 결국은 그런 싸움의 결과물들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이구나. 현실과 격렬하게 맞서 싸운 그런 결과들이 결국 그 중에 이제 광범위하게 설득력을 갖고 있던 것들이 살아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과거의 철학자들이 했던 그런 종류의 작업을 우리가 실제 행하는 거. 그건 결국 텍스트 인문학에서 사실 인문학 또는 현실 인문학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현실에서 직접 재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지게지만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하다 보면, 저 말고 우리 동료 학자들이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중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까지 가지고 지금 계속 뉴노멀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알매의 지형도를 잠깐 고찰해 보죠. 제가 이번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들이 얼마나 후졌는지 이게 확인되는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이 운빨이 좋았다. 어떤 점이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2015년 메르스를 아주 독하게 겪고 나서 여러 시스템과 매뉴얼을 다 개비했다는 거죠. 그 덕분에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외국은 근래에 그런 걸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운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너무 허무하게 무너진 거, 방역 당국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포데믹이라고 하죠. 그 팬데믹 말고 정보가 잘못된 게 감염병 대확산처럼 확산되는 그런 현상. 이 인포데믹 같은 게 사실 서양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 그게 저는 더 놀랐고요. 그 인포데믹의 주인공이 트럼프, 존슨, 각국의 지도자들이 아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과학자들로부터 이제 방역 담당자죠. 그 전문가로부터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하지 않고 맨날 파우치랑 트럼프 싸우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주지사랑 대통령이 싸우고 주정부랑 지방정부가 싸우고,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서로 불화하고 이런 식의 상황들, 이거는 결코 그 나라의 사이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크기 때문에 뭐 그렇고, 작은 나라들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나라들도 다 콩가루더라고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가짜 그 어떤 정보 이걸 믿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고. 저는 또 하나 놀라웠던 게 이제 영국의 코로나 초기에 이제 영국에 계셨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이러스와 마스크의 관계 이걸 둘러싸고 TV 토론 같은 게 되게 많이 벌어졌대요. 그런 토론이 이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취지도 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가 당장 겨울에 감기 걸렸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잖아요.
그거가 기본인데 그들은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이라는 게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다면서요. 그런 또 이제 백신의 어떤 효험에 대한 어떤 불신, 그래서 각종 그런 예방 접종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종류의 모든 담론이나 생각이 저로서는 비과학 아니면 반과학이다. 그러니까 반과학은 사실은 반민주주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좀 정말 이렇게 막말로 하면 막 이렇게 때려서라도 말 듣게 좀 알아먹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담론들이 결국 선진국이 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는 계기였고요. 저로서는 되게 그게 컸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선진국에 대한 환상도 이제 아주 박살이 난 거죠. 그러면서 아, 선진국이 진짜 모습이 이런 거구나. 액면가가 이러하구나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봄에. 근데 사실은 제가 책에는 조금 더 그 내역을 자세하게 썼는데요. 제가 작년에 들레즈 국제학술대회 때문에 도쿄하고 런던에 갔어요. 1년에 두 번씩 여름에 이제 하나는 아시아권, 하나는 유럽권 또는 북미권에서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권에서 공교롭게 이제 두 나라를 간 거죠. 두 나라의 공통점. 올해 방역에서 완전 망가졌죠. 그리고 두 나라의 또 다른 공통점. 섬이에요. 진짜 공통점. 왕이 있습니다. 아직. 왕을 모시는 나라예요. 어떤 형태로건. 이게 참 민주주의하고 어떤 결합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린 뭐 왕의 목을 치는 게 국민 스포츠가 된 나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두 나라를 제가 한 달 안쪽에 간격을 두고 방문했는데 느꼈던 점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불편하고 후지냐. 되게 시스템이 가령 영국에서는 이제 관문 공항이 히스로 공항이잖아요. 런던 옆에 있는. 그 히스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공항에서 공항 지하철역까지 한 몇십 미터를 걸어왔더니 갑자기 폰이 끊기는 거예요. 불통. 상상이 되나요? 우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이 전화기가 끊긴다. 3G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걔네 3G 쓰는데 아직도 전화가 끊겨가지고 이제 처음 가는데 당장 저기 그 길도 모르겠죠. 우리야 그러니까 키면 다 나오니까 되지만 지하철 어디서 내려야 될지 이런 거 자체를 그러니까 숙소까지 찾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상에 나중에 나와야 이게 LTE가 터지고 이제 구글 지도가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정말 1시간 정도를 타고 오는데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지? 막 이 손님으로서 낯선 길 가는데 조마조마 그러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그 일리가 있긴 해요. 굉장히 깊은 지하거든요. 그래서 전화기가 안 터질 수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죠. 승질이 급해가지고 거기다가 중계기 바로 설치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요즘 같은 시기라면 청와대 게시판에 계속 뭐 올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시끄럽게 구는데 그 나라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뭘까? 좀 무슨 아날로그의 감성을 즐기는 건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국민에게는. 그러나 국제공항이에요. 이 영국에서 제일 큰 거기에 외국인을 맞이하는 그 관문에 시설이 그러하다라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 대형 그 내셔널 갤러리 국립미술관이죠. 거기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아 이거 그 세벼운 거 제국주의 하면서 갖다 놓은 거 그러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참 즐기면서도 재수 없는 그런 식의 이제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나 기술적인 후진성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작년 2019년에 런던에 처음 간 게 아니고 1997년에 갔었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IMF 터지고 환율이 2배가 됐죠. 다행히 50%로 이제 저는 다녀온 셈인데요. 그때 런던은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기, IMF 위기를 맞을 정도로 우리 자신은 되게 사실은 막 이제 시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런던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선진국. 각 그 골목골목마다
자그마한 공원, 서커스라고 이제 공원들이 있고 막 온갖 곳에 아기자기하고 와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선진국의 그 뭐죠? 그 느낌. 거기에 이제 딱 기가 죽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작년에 제가 했던 그 20 몇 년 만에 갔던 경험은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갔을 때 그 22년 전하고 똑같아요.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뭐랄까 어떤 부분에서는 더 처져 있어요. 자, 도쿄를 조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쿄는 메카닉한 거, 그러니까 기계로 뭔가 만드는 것들하고 관련해서는 정말 굉장히 세련돼요. 근데 그 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뭐죠? 우리 한 20년 전에 썼던 지하철 티켓 있죠. 이만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돼서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티켓을 사용합니다. 우린 지금 그거 없어진 지 오래죠. 다 전자식으로 카드 발급받아서 그걸로 찍고 나중에 환불 받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이게 메카닉하게 되게 이쁘게 세련되게 작동하는 그런 것들, 아기자기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말하자면 디지털과 인터넷과 모바일 세상에서는 진짜 뒤처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거기 물론 또 이제 LTE도 잘 안 터지고요. 3G도 가끔 끊기고 그래요. 그 후진성은 제가 뭐 다시 말할 필요는 없고요. 너무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런 작년에 일본과 그 영국의 경험이 올해 방역 상황에서 그대로 뽀록 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까지 그 일본의 어디죠? 은행인가? 에서 사용되던 플로피 디스크를 이제 안 쓰기로 했대요. 플로피 디스크 기억나세요? 유물. 애들이 왜 저장 버튼이 그렇게 생겼냐? 실제 플로피 디스크 보고 이게 실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꾸로 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일본은 아직까지 플로피 디스크를 썼다는 거죠. 초기에 그 팩스로 확진자 명단 수집하고 이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식의 상황들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모 어떤 그 뭐랄까 기관에서 뭘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국내 그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제 나라마다 그 발전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미국이 거의 다 1등입니다. 이제 2등은 중국, 3등은 유럽, 한국과 일본도 같이 꼽았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진 걸로 거의 모든 전문가가 의견이 일치돼요. 상상이 안 가죠. 일본한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더 낫다. 일본보다 낫다. 이거 잘 상상이 안 갈 텐데요. 실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진짜 많이 후졌어요. 아무튼 너무 국뽕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조건이 뭐냐? 앞에 텍스트 인문학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실을 좀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오면서 느꼈던 우리나라와 실제 객관화해서 지표로 볼 때의 우리나라가 되게 다르다. 그걸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일본이 최고였고 독일이 최고였고 미국이 최고였던 그런 오랜 삶의 기간 중에 오랜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선진국인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독일 철학, 프랑스 철학 이런 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사상적으로도 앞서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다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비하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빨리빨리 문화 80년대 90년대 얘기 많이 있어요. 욕하려고. 근데 지금 다이나믹 코리아를 외치는데 사실 같은 에너지인 거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왕의 목을 치는 습관 뭐 이거와 더불어서 이런 종류의 에너지가 실제로 가치가 있구나. 뭔가 잘 작동하는구나. 이런 지점을 찾자는 겁니다. 이게 나쁜 지점도 분명히 있어서 막 부실공사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건 좀 부실공사는 다른 문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단점 이걸 정확하게 보는 게 이제 제대로 보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매 후진국일 때는 빨리 따라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학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현지에 가서 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정보의 유통 면에서 그렇고 지금과는 조건이 많이 다르니까요. 직접 가서 그곳에만 존재하는 책을 보고 그곳에만 존재하는 학자들에게 배우고 하는 이런 전략이 되게 잘 먹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잘 먹힙니다. 후진국일 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조건은 후진국인 부분도 있지만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앞서 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과학기술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그냥 뭐랄까 우리가 그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인문 사회과학 영역 쪽을 봐도 그런 지점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인 경우 가령 올해 초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제공했던 그런 경험들 이거는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의료기관들이 또 언론들이 한국만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보니까 그런 그 사례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그 분야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해내면 세계에서 처음 해내는 거고 말하자면 이른바 선진국 사례 이게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외국에서 갖고 올 게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막 진입한 어쩌면 그리고 좀 전에 진입한 그런 지점이다라는 걸 좀 정확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유학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공부하고 잠깐 견학 가는 거 정도는 몰라도 거기 가서 청춘을 바쳐서 몇 년씩 썩어서 돌아오고 나서 사상적으로 계속 거기에 목을 매는 그런 결과를 낳는 유학이라면 필요 없다.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요. 미국에 다 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미국 가는데 미국 사례를 갖고 논문을 써서 영어로 논문을 써서 거기에 발표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얼마큼 아느냐? 몰라요. 전혀 몰라. 왜냐면 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여기에서 과거에 유학 갔다 왔던 좋은 선생들한테 배워서 한국 사례를 분석해서 이걸 갖고 뭔가 경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료들을 주는 게 필요한 거죠. 한국 경제의 학의 문제는 한국 경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학의 문제도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책에 쓴 내용 플러스 추가된 내용을 보자면 지표로 한번 숫자로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올 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강대국 순위 9위예요. 제조업은 한국이 세계 5위, 교역량 10위, 그리고 GDP는 올 가을에 OECD가 전망한 걸로는 8위 정도 됩니다. 지금 환율 얼마인지 아세요? 달러당 환율? 올 초에 1,300원 근처였어요. 어제 1,080원 근처입니다. 200원 차이가 나요. 200원 생각해 보세요. 1달러가 그만큼 차이가 나요. 한 17%될 겁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원화만큼을 수출해도 17% 증액됐다는 거예요. 달러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GDP는 달러로 계산하거든요. 지금 원화 가치가 엄청 상승하면서 즉 달러 값이 싸지면서 우리의 수출량을 달러로 환산하면 작년하고 같은 금액을 같은 원을 수출해도 실제로는 17% 증가된 만큼 수출한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국내 총생산은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수준이 높다는 거죠. 10위 안쪽으로 들어온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런 뭐 돈, 그다음에 군사력, 뭐 경제력 이것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2위라는 거. 이게 이제 놀라운 점입니다.
여기서는 예, 바로 문화, 예술,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그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됐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인데요. 모노클이라는 영국의 격월간 잡지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요. 소프트 파워.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쭉 소프트 파워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저널이고요. 여기에서 최근호, 그러니까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해당하는 최근호에서 발표한 결과가 한국이 2위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1등은 독일이래요. 자, 이런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력도 그렇게 높이 평가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건 아까 올 초에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 쫙 보세요. 미국, 러시아, 차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한국 9위입니다. 10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런 한국이 지금 뭐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주변 돌아보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측면 많죠. 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국뽕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사적으로도 저한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취지는 이겁니다. 한국은 이미 굉장히 큰 나라다. 거기에 맞게끔 품격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많은 약점들, 차별, 찌질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하자. 자, 이거 접근법이 뭐냐면 전요 우리가 와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몇 군데 와 있지만 그 몇 부문에서 와 있지만 꽤 괜찮은 부분들에 맞게 아직 와 있지 못한 부분을 끌어올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기준점을 눈높이를 여기 잡자, 위에 잡자라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를 자꾸 이제 우리가 그, 그 못난 구석이 많이 있잖아요. 못난 구석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걸 개선하자라고 하는데 어느 높이에 맞춰서 개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로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 이제 개선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진국도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균등한 국면들이 있어요. 어떤 건 되게 잘하고 어떤 건 못하는데 그 불균등한 국면들 중에서 잘하는 것만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이건 핀란드가 잘하고 이거는 뭐 독일이 잘하고 이거는 뭐 스웨덴이 잘하고 이거는 뭐 어디가 잘하고 해서 좋은 것만 딱 모아가지고 이런 게 선진국의 이 아이디 이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는 못나 보이는 거죠. 무슨 제일 잘난 것들만 모아놓고 그것과 우리를 자꾸 비교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그거 말고 각각의 현실이 있으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잘하고 있는 거에 수준에 다 맞추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잘 만들면 그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 급으로 좀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접근해보고 싶다는 거. 좀 더 내재적으로 남의 자꾸 뭐 기웃기웃하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어떤 시민의식과 눈높이를 거기 두고 시작하자라는 취지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방역에 대해서 계속 아직도 좀 논란이 있기도 해요. 의료인들 중심으로. 뭐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시민사회까지 가세해서 논란이 있느냐? 바로 이게 선진국 사례, 선례가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올 매뉴얼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서양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앞에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좀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에서 해방돼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해낼 수 있는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벌써 컸어요. 근데 생각은 아직도 애예요. 이 차이, 인식 수준을 커버린 몸에 맞게
이게 적응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게 제가 이런 주장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이젠 우리는 선진국이고 우리가 맨 땅에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야라고 동의한다면 저는 이런 주장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특히 지식계에서 저는 그걸 사대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상적으로 구성된 그 선진국의 상 이걸 바탕으로 자기 비하하는 용도로 주로 그 데이터들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맞게 우리 사회 전반의 수준을 상향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설득할 때도 이게 더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 야 우리 수준이 이만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울리지. 야야 쟤네 저 선진국 저 나라 보니까 이렇던데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 둘이 그 접근하는 경로가 다른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 국뽕이나 국수주의가 아니다. 왜냐? 이게 항상 추구하는 게 보편성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가령 한국의 방역 매뉴얼이 다른 나라에도 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라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K 들어가는 여러 그 부문들이 있죠. K 방역, 뭐 K 무슨 영화, K 팝 어쩌고 많이 있는데 그 거기에서 과연 K라는 걸 빼고 통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통한다면 붙여도 상관없다. 하지만 안 통한다면 쪽팔리다. 붙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K 철학, K 사상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과거 영국 경험론, 프랑스 철학, 독일 관념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이 붙은 영미 분석 철학 그 철학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이름을 붙이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철학에 한국이란 걸 붙여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생지를 그냥 표기한 것일 뿐이고 결국 도달한 지점은 보편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문사철 인문학,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텍스트 인문학은 문사철 인문학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사철이란 건 옛날에 있던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150년밖에 길어야 역사가 안 돼요. 개화기의 서양을 흉내내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발명품입니다. 메이지 유신 시기에. 자, 문학, 역사, 철학이 문사철이잖아요. 근데 문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건 이광수입니다. 그 우리 한국 문학의 무정을 쓴 게 이광수가 문학이란 말을 만들었고요. 문도 있었고 학도 있었지만 문학은 없었어요. 리터러처의 번역입니다. 그다음에 철학이란 것도 일본 학 이건 더 분명해요. 텍스트로 남겼기 때문에 1874년에 일본의 니시 아마네라는 학자가 필로소피라는 말을 번역하는 용어로 도입한 게 철학입니다. 철학은 옛날에 없었어요. 제 책에 적었지만 동양 철학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니시 아마네는 동양 철학을 거부하면서 철학이란 용어를 주장했어요. 즉 동양 철학 성리학을 거부하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말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자, 이런 역사성을 우리가 고려할 때 애초에 문사철 인문학은 존재한 적이 없고 지금 문사철 인문학에 미련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텍스트 인문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역사도 얼마 안 되고. 자, 오히려 현실에 밀착해서 구태를 벗고 새롭게 건설되어야 한다. 테스형 이거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이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꼴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인문학에서 이렇게 바닥까지 간 원인 중에 저는 문학평론했던 김현이라는 사람을 지적하고 싶어요. 한국에 엄청 많은 팬들을 지금도 거느리고 있는 고인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문학이 그리고 이게 이제 확장판이 인문학인데요. 인문학이
무용하기 때문에 유용하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이제 제안합니다. 뭐냐면 돈도 권력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드러낸다. 그 부정적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말은 되게 그럴듯해요. 자, 억압하지 않는 존재인 문학, 인문학이 억압이 일어나는 현실을 들춰내요. 이게 나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해서 이걸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저는 간접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인문학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문학은 삶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술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 다 그래요. 뭐가 가치 있는 거고 뭐가 가치가 없는 거고를 평가합니다. 두루뭉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인문학 밖의 현실에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창조력의 발원지예요. 그게 인문학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이 무용하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골방에만 이렇게 틀어박히려고 하는 주장은 인문학이 삶과 사회에 작용하는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하게 해왔고, 또 인문학이 삶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얽힘들에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삶과 사회의 다양한 현실인 과학, 기술, 정치, 외교, 경제 이런 주제들을 인문학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비판이란 걸 기면처럼 이렇게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그게 아도르노에서 유래한 접근입니다. 부정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 비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고요. 현재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부정을 비판이라고 이해하는 바탕이라고 봅니다. 기면을 사상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보여주는 태도는 기면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비판은 니체가 그 상을 가장 잘 제시했는데 바로 망치입니다. 니체는 망치를 어떤 용도로 이해했냐면 바로 건설의 도구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조각가의 손에 쥐어진 그 망치. 대리석을 깨서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상을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니체의 망치입니다. 니체가 말년에 쓴 작품 중에 망치로 철학하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그 망치는 아도르노가 말하는 부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수는 거. 그러나 니체의 망치는 부수는 도구가 아니라 건설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건설하다 보면 부서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게 이제 이중성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문학은 바로 이 건설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또 다른 그리고 강력한 주장입니다. 오늘날 인문학은 너무 부정에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건설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건설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비판을 핵심에 두고 있다고 보고 그걸 오늘날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뉴 리버럴 아츠라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제가 책에 이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이라는 짧은 글을 인용했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계몽의 표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 칸트는 사페레 아우데, 과감히 알려고 하라 라는 구호를 제안합니다. 즉 위기를 직시하며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성숙함과 용기와 자유로운 정신, 이게 바로 비판 활동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문학의 작업을 비판이라고 이해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문학만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은 다른 종류의 활동, 과학이나 예술, 이런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이 비판을 키워드로 삼는다면 사실 몸집을 좀 넓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로마인들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오늘날로 하면, 영어로 하면 리버럴 아츠입니다. 시민들이 갖춰야 될, 자유로운 시민들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으로서의 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이걸 좀 우리식의 우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수용하는 뉴 리버럴 아츠가 필요하다. 인문학은 그게 뉴 리버럴 아츠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는 3학과 4과라는 총 7개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법이나 논리학이나 수사학은 오늘날의 인문학하고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4과, 산술, 지리, 음악, 천문학, 이것은 오늘날의 인문학이 아니죠. 수학, 사회과학, 그다음에 예술, 자연과학, 공학, 이걸 다 아우르는 활동입니다. 이걸 다 갖춰야 한다고, 자유시민이 이 소양들을 다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로마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결국 비판이라는 게 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의 개정판 형태로 이제 종합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굳이 무슨 융합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융합은 분리돼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현실의 토양을 이루고 있는 그 지점들을 알아가는 작업으로서의 이 뉴 리버럴 아트,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인문학, 텍스트 인문학을 극복한 인문학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낯선 장소에서 혼자서 빈 회의실에서 약간 추워서 이렇게 목도 조금씩 잠기면서 그 초기에는 이 통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버벅거리기도 했던 그런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질문을 제가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조금 더 진행하고 전체 3강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제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토양, 이게 이제 달라졌고, 또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의 인문학이 또는 철학이, 아니면 이제 좀 확장된 형태인 뉴 리버럴 아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조금 감이 잡히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 그게 있고요. 책으로도 봐주시고 강의 통해서 훨씬 명확해졌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홍성근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박애경님은 배우지 않은 사람은 시민이 될 수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어떤 결격 능력에 있어서 이렇게 모자란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배우는 걸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 경우 대표적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결함 또는 부족함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게 있을 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보통의 그 경우에, 그리고 물론 좀 모자라더라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경우라면 같이 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걸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가령 투표권을 행사하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적인 건 꼭 알아야만 하는 지식,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빚어낼까? 전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그냥 제 생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할 때 초기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나라들의 그 방역에 있어서의 실패, 이런 것들이 결과로서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트럼프를 뽑고 트럼프가 마스크를 거부하고 백신 금방 나올 거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등등, 이런 어떤 난맥상, 이게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격을 갖추려는 노력 속에서 그 집단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그 사회 속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치 않을 수 있는데 시간상. 그리고요, 그 다음에 문과 이과 통합된 교육, 그게 사실은 제 니노말의 철학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다 갈아엎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 체제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대학의 교수들이 칸막이를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수 기득권이, 그 말은 이제 교수와 대학의 각종 학과들이 갖고 있는 그 칸막이가 기득권인데, 그걸 치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초중 고등학교까지 잘 배우더라도 대학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결국 막혀버리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한데, 이거는 강한 충격, 코로나19 같은 강한 충격을 기회로 만드는 방식으로 말고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의 느낌의 어떤 공통된 느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골은 참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은 인프라가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숫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과도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건가부터 좀 답할 때 이게 답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시골이라는 게 농산물 정도야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공산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골 생활만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만 산다는 게 이제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제가 시골 생활도 실제 무슨 리에서 3년 반을 살아봤기 때문에 더 좀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 시골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민으로서의 수용을 갖추기 위해 여러 관계들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작동시킬 사람 숫자도 부족하고 같은 또래 집단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과들을 나눈 방식은 기존의
나뉘어 있는 거에서 출발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의 문제, 여기서 출발하면 다양한 그 해법들을 끌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분화된 분과가 그냥 없는 것처럼 되지, 분과를 갖다 모은다는 우리가 실제로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과 사실에서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분과라고 이해됐던 것들이 좀 통합된 방식으로 결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원래 토양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질문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제 입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융합, 통합, 통섭 어쩌고 저쩌고는 다 분리돼 있는 분과들을 전제로 그걸 모으자는 거거든요. 최대치로 봐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가 빚어내고 있는 이 우리의 지구 속의 인간들의 상황, 이걸 그냥 그 자체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 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해법을 찾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건 각 분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분과를 통합해 놓고 뭘 해보자라고 하면 접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니까 그 분과를 뭐 분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끌어오지만 정작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현실의 문제거리 이런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바로 앞에 슬라이드 그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책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이렇게 그 생각이 진전된 내용하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제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관심 갖고 개근하신 분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드문드문 오신 분도 보이는 것 같고 한데요. 같이 이렇게 3주 동안 대략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얼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저는 다 이제 드러내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런 과정이 되게 저로서는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어딜 가야 되잖아요. 저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데 막 운전해가지고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와야지만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 그냥 네,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아마 우리가 결코 포기하기 힘든 어떤 만남의 방식, 그다음에 학습의 방식, 교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이제 이 외부 활동 같은 게 약간 줄어들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더 집콕해야 되는 일이 없었으면 싶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공지를 이렇게 한 후에 나름의 그 일련의 강의 시리즈, 그러니까 니체나 들레즈 뭐 이런 과거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 마련되면 이렇게 뭐 토요일 오전 같은 시간이나 아니면 평일 좀 늦은 시간 뭐 7시에서 9시라든지 그런 시간에 그 모여가지고 다시 더 활발하게 교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점심 따뜻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